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고 상급자까지 G라인 문제도 살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네, 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제20특수임무비행단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밝혔죠? 네, 그 내용 전해드리기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이 오늘 오전 이 충남 서산 제20 특수임무 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1시 40분부터 성범죄 수사대를 공군 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했습니다. 제20 특수임무비행단은 성추행이 발생했던 부대로 부실 초동 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 수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에 이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특수임무 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군사경찰의 이 초동 수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 40분부터 성범죄 수사대를 공군 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했습니다. 제20 특수임무비행단은 성추행이 발생했던 부대로 이 부실 초동 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 수사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성용 총장은 먼저 이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하게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보고 처리하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이 공군이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성용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 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고 청와대는 사표 수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38대 공군 총장으로 취임했던 이 총장은 8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해 재임 기간 255일로 역대 최단명 총장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방부 기자 이승윤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용 참모총장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반 만에 즉각 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남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산 20전투비행단 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가해자가 여성 직업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를 애도하면서 20 전투비행단 정문의 국화꽃을 헌화하고 부대 감찰 안전실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저 안심시키려고 엄마 근데 난 자살은 안 할 거야. 전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말을 빼고 그 자살은 안 할 거야. 나는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거를 더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너무나 네, 성추행을 당하고도 석 달 동안 아무도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비롯해서 주변 모두가 나서서 회유, 압박한 정황만 있었습니다. 2차 피해 사실까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결국 고통을 영상에 담고 세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석 달 동안 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네. 처음에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중사가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예, 바로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때도 일단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이제 그 사건들로 지금 이제 유가족 측 변호사, 피해자의 변호사죠. 지금 1회가 아니었다. 예. 그리고는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다른 피해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알려진 사건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그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 이게 지금 이 정도로는 절대 중단될 수가 없고 그리고는 나는 이런 위험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대원들이 전부 나한테 신고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예. 결국은 사건 처리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절박감이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만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예. 이게 그냥 3개월 전 있었던 그 단발성 강제추행 사건만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데서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예. 왜 그럼 애당초에 작년도부터 신고도 못하고 왜 구조도 안 되고 왜 분리도 안 되고 왜 온 부대원들이 사실은 상사들까지 다 나서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사건화를 못하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 까발려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예. 네. 그 교수님은 범죄 피해자들을 좀 많이 만나셨을 테니까요. 네. 뭐 와서 회유와 압박을 가해자가 하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바깥의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예. 예컨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도 밖에 있는 민간인들도 사실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예. 본인의 이제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도 소송이 진행되면 사실은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심지어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와중에는 더더욱 고통이 심할 텐데 예. 문제는 여기가 군대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떤 구조를 해달라는 요청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럼 밖에 있는 경찰이 그럼 구조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예.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 경찰이 사실은 개입을 하고 군 검찰에서 사건화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경찰에서 오히려 회유와 그런 이제 뭐 소송의 진행을 방해질을 하는 느낌을 받으면은 예. 그럼 사실 어디에도 사실 구조를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불안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인 거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강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라도 사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애당초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부대에서 이 피해자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남자친구한테도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자도 또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자친구에게도 회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사건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혼인신고를 한 당일날 지금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런 연유가 왜 그렇겠느냐? 결국은 같은 직종에 이제 근무하는 그 남자친구에게도 뭐 보통 이제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예. 혼인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사실은 여자친구에게 문제를 삼지 말라고 계속 회유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편에 서기보다는 지금 이 조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아마도 이제 아마 급성 스트레스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증상들이 아주 진행이 많이 되면서 뭐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3개월 이상 좀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과 네, 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네. 진단을 받기도 했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도움을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지금 정신과의 진단을 받았을 때 뭐 3개월이면 이미 증상이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된 예. 거거든요. 보통 어떤 뭐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한 달 만에 극도의 이제 스트레스 디소더가 옵니다. 그럼 예. 그때 이미 약물 복용을 하고 사실은 가해자 측 또는 이 조직 뭐 압박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돼야 돼요. 예. 근데 그러지를 하나도 못하고 가해자들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혼자 있는 야간 근무 시점에 와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랬다는 상황에 거잖아요. 그대로 놓여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뭐 약물 정도로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충 상담원이 있는데 고충 상담원도 부대 내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전체가 나서가지고 피해자에게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충 상담원조차도 사실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 조직 비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처음에는 분노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화가 났고 그다음에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렇게 온 부대원들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네. 나중에는 좌절감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통 보면 지금 1차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한 것들을 보면 이건 거의 백발백중 2차 가해 행위 때문에 지금 결국은 극도로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존재 자체를, 실존 자체를 공격하니까 아마 죽을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을 거예요. 예. 불면증이 생겼을 거고 극단적인 이제 뭐 자살 시도, 자살 사고 이런 것도 지속이 많이 됐을 거고 아마도 불안 관련 장애 포함 우울증으로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까지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압박감에 뭐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예. 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굉장히 정신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했을 예.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그런 행적들을 좀 보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네, 상담을 자기 발로 몇십 번을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그 와중에 살아내려고 노력은 아마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러 이 상담소에 오는 것도 지금 이렇게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장애로 시달리는 와중에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움 추구 행동을 그래도 여러 번, 수십 번을 했던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도움을 뭔가 희망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그 계기는 사실 찾아내야 됩니다. 네. 자, 2차 가해가 네. 더욱더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 2차 가해는 거의 군부대원들 전원이 했다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무슨 닭장에서 벼슬에 이렇게 상처가 난 피가 흐르는 닭이 있으면 나머지 닭들이 가서 다 쪼아가지고 예. 사실은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생활에서 그렇게 약한 구성원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은 나머지 이제 성원들이 전부 이 약한 구성원을 조직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너만 입 다물고 너의 피해만 덮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원래대로의 조직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예. 우리의 프라이드가 유지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정말 그건 착각이죠. 근본적인. 예.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했을 거고 그게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될 겁니다. 예.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은 추행이었으나 예. 그 추행이 가지고 온 2차 피해가 결국은 이렇게 막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군 법무관을 국선 변호사로 선임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국선 변호인이 연락도 잘 안 닿고 이야기에 대답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라고 네, 합니다. 네. 이런 과정도 좀 싸울 의지를 좌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도 사실은 부대마다 이제 외부에 있는 민간 뭐 변호사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 국선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을 대리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를 비호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국선 변호인으로 될 일이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피해자 변호사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이제 여성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전문적인 피해자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조력을 좀 받았더라면 애시당초부터 예. 그럼 훨씬 더 뭐 효과적으로 좀 더 힘을 받으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네, 이 피해 공군 중사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탈출 그룹 부대 전출을 요망을 했고요. 네.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른 부대에서도 또 관심사병이라면서 네. 압박하고 네. 힘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관심사병으로 낙인이 찍히면은 승진이든 뭐든 좀 쉽지 않아집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상당히 관심사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리의 대상이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사실은 이렇게 PTSD 상태에서는 예. 사실은 이게 그 있는 그대로 도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사병도 다양한 이유로 관심사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화된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그 관심사병 제도에서 반영이 안 된 형태로 예.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피해자의 좌절이 얼마나 심했을까 상당히 저희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네. 드는데요. 피해 발생 후 석 달간의 과정 쭉 보시면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이 군 조직 문화가 전 제일 큰 문제라고 예.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군 경찰의 조직이 독립적 조직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단장 밑에 군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위에 지휘부의 어떤 태도가 우리 부대에서의 그런 이제 어떤 뭐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예. 결국은 사단장이 명예의 훼손이 있다 또는 승진에 장애가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인사관리와 연관된 이런 문제들도 결국 사건이 있는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니까 차라리 이번 참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외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그리고는 외부에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사사법 기관도 좀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틀을 좀 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대로 담벼락 높은 군대에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맡겨둬도 되는지 네. 총체적인 정말 회의가 듭니다. 네. 이 군의 조직적인 회의와 은폐, 결국 2차 가해가 극단적 선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여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외부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내에 최대 관심사인 경선 연기론이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연기와 관련해서 속속 공개 발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내 여론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경선 연기 필요성은 오늘 아침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고영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4명에서 5명의 초선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논의 여부 자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신중함을 내비쳤지만 일단 경선 연기 필요성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내 빅3로 불리는 유력 대선 주자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군소 주자들은 코로나 방역과 경선 흥행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 경선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당내 대선 기획단이 생기면 정식으로 경선 연기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죠.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에 이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 후보의 조기 선출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경선 흥행이 곧 대선 승리의 열쇠라면서 경선을 늦추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중순쯤에 대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선 연기론을 수용할지 반려할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이 지도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3%라는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24%, 윤석열 전 총장은 21%를 차지하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지사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에 머물렀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의 지지를 얻으면서 5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막판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광주와 부산, 대구에 이은 4번째 지방합동연설회입니다. 입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충청 인사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각 후보들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니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23살 아이의 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네,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빈집에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범을 우려해 전자발찌도 부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다시 죄를 범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성모 씨가 유전자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아이와는 자매 관계, 다시 말해 아이의 언니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낳은 딸과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석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선별 지원의 무게를 둬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는 여당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론 백신 공급과 내수 진작, 고용,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꼽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의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며 한 번도 여당과 거리를 뒀습니다. 2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로 거둔 세금을 활용할 것이라 밝힌 겁니다. 올해 애초 예상보다 더 거치는 세금은 17조 원 이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 민주당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30조 원 이상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이란 여당의 요구엔 답했지만 지급 방식과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앞으로의 당정 협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내일 새벽 1시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과 식약처 자체 품질 검사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접종에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 대부분이 실제로 접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약자가 실제 접종을 하는 비율은 99.8%라며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등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맞는 코로나19 백신을 기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이 12주까지 길어서 9월 중순이 돼서야 접종이 완료되면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접종 간격이 각각 3주와 4주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6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에 숨져서 방역당국이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던 67살 남성이 지난달 27일 백신을 맞은 뒤 접종 나흘째부터 피로감 등을 호소하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교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기숙학교 19곳에 자가검사 키트 8만여 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기숙사 학생과 교직원 등 5,400여 명이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가 낮은 만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가련동 선정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에 오늘부터 자가검사 키트, 기숙사에 시범 도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선정중고등학교에는 일본 등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105명이 부모와 떨어져서 주말에도 이곳에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제 기숙사 학생과 교직원 등 115명이 15번 사용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방과 후인 조금 전부터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검사를 마친 학생 한 명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선전중학교 3학년 히로세 미노리입니다. 네, 히로세 미노리 양, 오늘 자가검사 키트 처음 사용해 본 건가요? 네, 처음에 사용해보았습니다. 네, 처음 사용해봤는데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혹시 검사할 때 좀 어렵진 않았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방법이 복잡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혹시 코로나19 종식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우선 일본에 계시는 아빠 엄마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지내는 형제자매들과 밖에 나가서 많이 놀고 싶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히로세 미노리 양과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속속 기숙사로 도착하면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자가검사 키트를 처음 사용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조금 아팠지만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검사 결과는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나오는데요. 양성이 나오면 당일에 바로 PCR 검사를 하러 보건소를 가야 하고 그때 양성이 나온 검사 키트를 밀봉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선정 중고등학교는 3, 4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과 하교한 다음 검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학생들이 검사가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이후 학생 스스로 검사를 하게 할 방침입니다. 네, 선정 중고등학교 외에도 키트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 19개 학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전체 검사 대상 인원은 기숙사 입소자와 교직원을 포함해 5,400여 명인데요. 다음 달 23일까지 7주 동안 기숙사를 입퇴소할 때 일주일에 2번씩 키트를 사용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 키트를 처음으로 도입해 7만 900여 건 검사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3명을 찾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학교 시범 사업은 서울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행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음성일 경우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련동 선정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짜 백신을 걸러내는 일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암 시장에서 진위를 알 수 없는 화이자 백신이 돌기 시작했고요. 화이자사가 직접 나서서 인터넷에서 백신을 사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폴란드에선 화이자 라벨이 붙은 약병이 발견됐는데요. 내용물이 주름 방지용 피부관리 물질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선 80명 정도가 가짜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인체에는 다행히 무해한 물질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하마터면 대구시도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의사야 메디시티 협의회가 중재로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백신 이외에 국내 도입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전이 돼서 그걸 정부에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정상 경로가 아니어서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대구시의 제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준석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플로리다 주소의 포르투갈 전화번호였고 홈페이지는 수정 중이다라는 내용의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대구시가 사기에 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여준석 보좌관은 이런 백신 구매 제한은 대부분이 정품이 아니고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건은 대구시에서 먼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도 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직 의사들에게도 최근 백신이나 치료제 판매를 선전하는 홍보물이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 효과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어떤 약물이나 식품 같은 것들과 관련돼서 홍보물이나 이메일이 개인은 물론이고 이런 의사단체나 의료계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획기적인 약이 없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 행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이 해외 명품 직구냐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세계를 놀라게 한 백신 피싱으로 국격을 평가절하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이스 피싱 아시죠?
그런데 백신 피싱 들어보셨나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 3천만 분 도입 사건이 백신 피싱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백신 해결사인 것처럼 과잉 홍보하다가 백신 피싱을 당했습니다. 화이자는 이 사안을 두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국제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아서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 경위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손을 잡고 추진하다 일어난 일인 만큼 백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좀 더 정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사기 주의보, 대구시도 의사들도 사기를 당할 뻔한 만큼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신진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준석 후보 처음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또 제주 4.3 폄훼를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듣기 힘들었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일주일 뒤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거기서도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뭐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객관식이었다면은 뭐 올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준석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던 그것이 4번째로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여야 당권 대권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번 판을 확 뒤집어 바꿨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민심의 열망이 저는 주관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이준석 돌풍이지만 정치권 전체로 보면 지금 이준석 태풍이라도 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방위에 걸쳐서 다방면에 걸쳐서 이준석의 바람이 아주 세게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무부가 잠시 뒤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월 11일 금요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론을 충원하고 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기 인사입니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 간부로서의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중간관리자급 인사에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1명, 24기 1명, 25기 3명 및 26기 1명을 신규 보임하였습니다. 검사장급은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을 신규 보임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기수별 우수 자원을 새로이 발탁하고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및 민생과 직결된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을 우대하였으며 출신 지역, 학교 및 기수 등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및 전보 인사 내역은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가장 관심이 높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승진을 했죠. 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지금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었었죠.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네, 관련 인사 내용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준 원장님, 예. 인사가 발표났는데요. 네. 가장 큰 관심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예. 지금 이제 피고인 신분입니다. 네. 승진 인사됐어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이 났네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승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옷을 벗느냐에 따라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의 지표였는데 예. 결국 이번 인사에서도 박범계 장관의 인사가 대폭 반영된 거로 봅니다. 예.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어떤 방탄검사 역할을 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승진 형태를 꿰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누구였냐 후임 예.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아마 그 어떤 박범계 인물이죠?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그런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로 좀 알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생일이 됐고 임명이 됐고 그러고 네. 보면 이제 상당히 친여 성향이 강한 인사죠. 네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 거취를 두고 박범계 장관으로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상당히 좀 견해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김호수 총장은 일선으로 복귀시키자. 박범계는 안 된다 이렇게 옥신 각천하다가 절충해서 연수원 사법연수원의 부원장이라는 자리로 어떻게 타협점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으니까요. 예, 완전히 한직에서 일선의 그 중간 지점, 중간 단계로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약간은 복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김호수 총장의 의견이 좀 반영됐다. 예,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정수 검찰국장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이정수 검찰국장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요? 아주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여론조사 나온 거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시죠.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주관식이다 보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4위를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24%, 21%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 이하 후보들도 많고요. 지금 1%가 마지막 정세훈 홍준표는 그 이후로 1% 나오지 않은 후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 정도면 상당히 높은 지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만으로 36인가요? 37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간혹 보면 말이죠. 여론조사에 아직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기간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24% 안팎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30% 이상은
나와야지 이게 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35%를 넘어서야 그때부터는 이제 명실상부의 대세론이라든지 양강 구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외형적으로 양강 구도지만 굳어진 건 아닙니다. 두 후보가 눈에 띄는 건데요. 근데 여론조사마다 사실 두 후보가 엎치락뒤지 않은 겁니다. 6월 4일자 발표로 보면 이게 RN 서치는 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뭐 10%포인트 같은 경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43.8%로 이재명이 34.1%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니까 똑같은 6월 4일자 갤럽 조사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24%, 윤석열이 21%. 그렇습니다. 3% 가까이 높고 그다음에 6월 3일자 보도로 본 4개 언론기관이 조사했던 건데요. 거기서도 이재명 지사가 한 8%포인트 같은 거 높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또 사정시도 윤석열이 높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바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도는 3강 1중 3약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3강 1중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3강 첫째는 이재명, 윤석열. 또 한 사람은요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6월 3일자에 지금 4개 기관 여론조사 이재명 28%가 나왔는데요. 모르겠다, 지지자 후보가 없다라는 무당층 28%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건 저는 이제 그 대부분 중도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주시하고 있는 거죠.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아직 결정 안 해요. 그래서 이 3강이고 1중은 이제 이낙연 지지도가 10% 안팎으로 항상 3위를 그러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3약은 정세균, 홍준표, 안철수 세 후보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강 1중 3약 구도고 언제 좀 큰 윤곽이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그 6월 11일 날 당 대표 선거가 국민의힘 끝나고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면 저는 이제 6월 중하순 그쯤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렇군요. 만약에 6월 말까지 지금 여론조사 나온다면 그때쯤 거의 이제 지금처럼 명실상부 2강이다, 3강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도의 이 28% 30% 가까운 강력한 중도는 상당히 지금 후보를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판에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각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발언이 상당히 거침없습니다.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발언을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2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또 온갖 곳에서 영남 배제론으로 15년째 당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불러온 활기, 전당대회 흥행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당 수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경원 후보님 참 열정 대단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르기도 힘드는데 3번씩 치르는 거 열정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본인 재판 잘 해결하는 겁니다. 새 후보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 건데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대구에서 당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이번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네. 표를 얻기 위해서 과연 박근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건지 대단히 궁금했는데 용감하게도 네. 용감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맙지만 탄핵을 했던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표를 얻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심이 70%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상당히 용감하고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발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예. 분명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 어떤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하는 거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조영 의원에 대구 경북이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마케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박정희 공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제 대통령 역대 대통령 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마케팅이든 김대중 마케팅, 노무현 마케팅이든 간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인지도, 향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도를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역대 대통령의 장점은 장점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제주를 찾았는데 이 4.3 폄훼 같은 역사 왜곡 발언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점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어느 정도 역사적 정당성이 평가가 끝난 데다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완료된 상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게 이제 정당에 나아갈 길인 거죠. 근데 4.3 비판할 경우 자칫하면 이제 극우 보수 수구 정당이나 수구 정치인들이 과거에 4.3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양극단 특히 이제 보수와 극우와 결별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중도 행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가 일주일 뒤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때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추세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공식 등판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의 정용상 상임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청년 당대표가 탄생하는 것이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의 경우는 뭐 약자 보호라든지 특히 청년 문제에 관심이 크고 더더군다나 그 총론적으로 불공정과 이 불평등을 개선해가지고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고나 실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정당 개혁이라든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어떤 그 전선 구축의 협력자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더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들어가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외부 인사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데다가 자강론을 지금 내세우기 때문에 비판적이지만 이준석 바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판 한번 바꿔보자라는 변화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바꿔보자는 변화의 바람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같이 함께 정치를 바꿔보자는 면에서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그 역할 분담, 당과 대권에서 역할 분담, 변화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뭐 일부 여론조사기는 합니다만 중도층, 무당파층에서 약간 이탈하는 조짐도 있더라고요. 지지율에서 보니까. 예. 그럼 뭐 불가피합니다. 어느 이제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는 그야말로 견고한 지지층은 아니기 때문에 느슨하게 지지했던 층들이 이탈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벌써 6개월이 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바람을 원하는 중도
지지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갈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에서 힘에서 불고 있는 이런 돌풍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도 좀 부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건 우리 한국 사회의 좋은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35세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몸이 떨어졌죠. 그런 사람을 야당의 대표로 하겠다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 이건 좋은 현상으로 봐야지. 우리 여당에도 저런 현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른 의원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도 저런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새로운 개혁적 바람은 이제 진보 정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죠. 보수 정당의 새로운 바람을 부는 건 거의 뭐 과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새로운 바람이 보수 정당에서 불어 닥치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의원들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는다라고 할 정도로 돌풍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을 넘어서서 민주당에도 상당히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아마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 있는 오래된 예를 들면 구태의근한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올드한 이미지를 주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아마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긴장할 봅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긴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사실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더민초 의원들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약 8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60여 명이죠. 68명이 어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철민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쓴소리가 꼭 거칠게 나오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정말로 진지하고 유의미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를 계속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면 만사이고 아니면 꼭 아닌 것처럼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고 더 다른 실천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저 68명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그 모임 자체가 좀 싱거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80여 명 초선 중에 68명이 갔는데 그중에 10여 명이 초선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발언을 쭉 보니까 뭐 대부분 뭐 백신 뭐 연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역 공약까지 좀 어떻게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부분들을 초선들이 대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또 수용하고 또 함께 논의하고 때로는 또 갑론을박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대통령이 약간 좀 고록스럽더라도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또 빛이 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뭐 무난하게 끝나버린 그리고 초선들의 어떤 패기만만함, 신선함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좀 많이 아쉬움은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회동이었다라는 평가하셨고요.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사과한 뒤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친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좀 가속도를 붙이겠죠? 세질 거라고 봅니다. 점점 뭐 윤석열 파일이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근데 저는 참 저런 부분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고 윤석열은 또 윤석열 전 총장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별대로. 근데 저게 마치 이제 양비론 전략이라든지 혹은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실수라든지 과오가 있다면 그분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있다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의 어떤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후보를 미는 공격하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 참 여론이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권에 도전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검증에는 이제 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걸 봤을 때 뭐 장모 문제든 본인 뭐 아내 부인 문제든 간에 윤석열이 이제 새로 대권 주자로 뜨는 순간 밖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순간 모든 비판은 감수를 하는 거고 저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잣대는 되는 거고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잣대는 별도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같이 섞어서 말이죠.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양비론이라든지 뭐 물귀신 작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결론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밖으로 대권 주자를 공개 선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야 불문하고 날카로운 아주 가혹한 검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언론의 검증도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보러 다른 친구들도 올 수 있게 다른 동기들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시해서 우리 동기들 못 나와요. 못 나오게 하지 마시고 보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 노래에 가가 있어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아이의 그때 심경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우리 아이 때문에 정말 숨을 쉬게 되겠더라고요.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면 왜 거짓말 같지 너무 아름답게 상당히 사안이 엄중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초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게 3월 2일이죠. 예. 100일 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그제부터 그제인가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한 이후 정말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그죠? 네. 그거는 일단은 장관께서 그 공군총장한테 지시를 했고요. 똑같이 이제 인사복지실장께서 인참부장한테 똑같은 또 지시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외부에서 나타난 압력에 의해 가지고 급박하게 돌아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암습지 인근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의 오른쪽 발목이 잘렸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10대들이 차를 훔쳐 20km-가량을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당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에 서산시까지 면허 없이 운전을 한 혐의로 10대 4명을 입건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8살 A씨가 동료에 의해 발견됐으며 A씨는 전날 발판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11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날인 지난 2일 학교 급식을 먹었고 이 가운데 10명은 오늘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충청남도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서산시에서 자주 밭에 나가 일했던 60대 여성이 발열과 전신 쇠약감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판 증후군 양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자연주의 출산으로 유명한 서울의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는 원장이 아이를 방치한 결과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상원 원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다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지금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부부가 조산원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자연주의 출산을 원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난 3월 이곳에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네, 출산 당일 아이 엄마는 극심한 산통을 호소하면서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이 원장은 산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회음부 절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봉합술을 진행하는 사이 아이는 한쪽에 방치됐다고 부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원장의 처치가 더욱더 엉뚱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아지고 아이가 파랗게 질려가자 원장이 아이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 처치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세상 밖에 나오고 1시간이 지나서야 엄마와 부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는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아이의 상태거든요. 아이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우선 부모님께서 제공해 주신 사진을 보면요. 아이 몸에 치료용 호스가 연결돼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는 뇌출혈과 기흉, 발작 등 12가지 병명을 진단받았고요. 또 언제 뇌성마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담당 주치의는 출산 당시 아이가 태변 흡입으로 질식 상태에 빠졌는데도 제때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을 했는데요. 고작 생후 2개월 된 아기는 지금 매일같이 약을 먹고 지금도 계속 뇌파 검사와 MRI 촬영 등 추적 관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적확한 응급처치가 어려웠다면 즉시 병원으로 아이와 산모를 데려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이 주치의를 직접 만나봤는데 말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활하게 자기 폐를 사용해서 자기 호흡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촉발이 되고요. 분만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아이를 소생하게 되는 신생아 소생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생아를 분만,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원장이 병원에 바로 보냈으면 저렇게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바로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원장은 매일같이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아이의 쾌유를 바란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적 대응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부모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왜 아이를 그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입에 바람을 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거죠. 네, 저희 취재진은 원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산원을 방문하고 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 뭐 조산사가 거의 민간요법에 준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 조산사는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조산사도 간호사 면허를 가진 법으로 규정된 의료인입니다. 예. 의료법을 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고 조산사는 조산 그리고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조산원은 개설할 때 반드시 지도 의사를 정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해당 원장이 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도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병원과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독자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는데도 1시간 가까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또 본인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독자적인 처치를 해서 결국 아이에게 뇌손상이 오게 했다는 건 명백한 원장의 과실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해당 조선원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조산원 원장은 예. 40년 경력을 내세우며 협회장까지 지냈고요. 또 관련 서적까지 내면서 최근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 화려한 경력 이면엔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분만시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원장이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아기가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선 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 분만을 권유해 결국 자궁 파열로 이어지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원장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뭐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열심히 찾아봐서 아이에게 최선으로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산원을 선택을 했을 텐데 앞서 아이도 숨지고 뭐 뇌손상도 입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조산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느슨한 법망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입니다. 관련 법령에는 의료법과 형법상 사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사고 주체의 경우 의료법 위반보다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마저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면허 취소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을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여전히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피해 아기 부모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다른 사례처럼 원장이 또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지 또 다른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법안이 또 국회에 또 계류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기가 하루빨리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공군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더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군대 문화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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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하라!
충남 서산시 공군 20전투 비행단 정문 앞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간부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 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굳게 닫힌 정문에는 숨진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국화꽃이 꽂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발생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하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악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병역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원인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군부대 감찰안전실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청와대에도 군 개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YTN은 저수지 땅에 지어진 농산물 센터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골프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 인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석이 무려 130여 개나 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코로나로 골프 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골프 연습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졌습니다. 부근 논이 택지로 들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골프 연습장 인가가 날 때 시행업체 측은 불과 55.7%의 땅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수지를 이렇게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하여튼 상고를 해서 여기서는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죠. 업체 측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요건을 채웠습니다. 사실상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조건부 허가로 지어진 골프장은 애초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를 하는 걸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구청에서는 모르고 그냥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넘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어서 추가로 내릴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골프 연습장을 허술하게 허가한 데 이어 파후 처리까지 외면하는 엉터리 경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됐네요.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자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이 두 사람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조금 전 올해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서울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고요. 서울 남부지검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관심을 끌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지휘 라인이 아닌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고검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선으로 복귀할 것이냐가 관심이었지만 결국 수사, 기소 권한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현 부산고검장이 발탁됐습니다.
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고검장급으로는 사법연수원 23기와 24기, 25기, 26기에서 모두 6명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신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의 승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장급으로는 연수원 27기와 28기 그리고 29기까지 모두 10명이 새로 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사 기조를 유지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인권 보호와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인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기수 파괴입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간부급의 인사 적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용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연수원 23기인 강남일 대전고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각각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일선 지검장을 유지하면서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1일자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우리 산업 현장을 보면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정부가 앞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는 예외 없는 작업 중지 명령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 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감독 및 안전보건 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명령을 실시를 하고 이후에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감독관과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재확인해서 사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망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So I think it's very likely NBC is going back to normal life. Because finally the wait is over.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first winner, Abigail Buzinski from Silverton. Congratulations! You just won $1 million in the Maximilian gift. But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There have been other states that have tried similar incentives. Some have a lottery that you could win $1 million. Our lottery, you can win up to $5 million. $5 million. A summer of freedom, a summer of joy, a summer of get-togethers and celebrations. An all-American summer that this country deserves after a long, long, dark winter that we've all endured.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미국은 점차 일상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거리와 술집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요.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미국 현지 표정을 LA 김은경 리포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LA입니다. 네, 김은경 리포터님도 백신 맞으셨습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백신 2차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예, 현지에서 보시기에 분위기가 좀 몰라보게 달라진 거 느끼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 지역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5월부터는 이 식당들이 실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재개를 했고, 또 피트니스 센터나 테마파크장, 또 실내 쇼핑몰 등도 이 코비드로 굳게 닫혔었던 문을
속속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학가에서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열렸던 이 졸업식이 올해는 학생 1명당 2명 제한으로 해서 졸업식도 이 야외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말에 식당을 가면은 어디든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최근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은 미국의 현충일로 연휴였는데요. 주말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이 미국 내에서 모두 3,700만 명이 여행을 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상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여행도 상당히 많이 가는군요. 일상을 정말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야구장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백신 접종자를 위한 야외 좌석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또 LA 다저스 팬들이 참 많은데요. 현재 LA 다저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따로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마친 지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또 거리 두기 없이 자유롭게 지인들과 가까이 앉아서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안으로 코로나 음성 결과 판정을 받았다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이 실내에서 경기를 펼치는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25% 정도로 제한을 해서 관중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에서 야구장 안이나 농구장 안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마스크를 쓰긴 써야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뭐 맥주를 마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붙어 앉아서 응원을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응원할 맛이 날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보면 마스크를 많이 안 쓰는 분위기입니까? 네, 지역마다 조금씩 그건 다르지만 LA 카운티에서는 현재 5월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경우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실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리를 나가보면 아직은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상당수고요. 등산이나 조깅 등 야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를 그래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등산이나 이런 좀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좀 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니까 기발한 접종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몇 곳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 백신 로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접종을 마친 주민들 40명을 선발을 해서 적게는 $50,000부터 그리고 가장 많게는 $150만 상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 백신 로또가 이렇게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현금 외에도 200만 명을 또 무작위로 선정해서 마켓 기프트카드 등 선물로 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뉴욕시에서는 메이저리그 경기장에서 백신을 접종을 하면 경기 관람 티켓을 주기도 하고요. 또 디트로이트시는 접종자를 데리고 오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일부 주에서는 접종을 하면 바로 이 맥주를 무료로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은경 리포터도 백신 맞으셨잖아요. 네, 저도 백신 로또에 당첨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로또에 당첨되길 기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당첨되면 저희에게도 좀 소식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백신이 좀 미국에서는 많다 보니까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주는 관광 상품도 많이 선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인기가 어떻습니까? 네, 특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뉴욕의 경우에는 현재 관광객 백신 접종이 어느 곳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등 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거주 증명 서류가 없이도 그냥 성인이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면 무료로 또 교통카드까지 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등 이 관광객들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현재 백신이 사실상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백신 인센티브 속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맞고 여름을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메시지를 낼 만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 접종 계획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다음 달이죠. 한 달 동안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지정을 하고 백신 접종 독려에
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 70%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 전체 성인 62.9%가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 큰 연휴 가운데 하나로 불꽃놀이와 다양한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일을 상징적인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받기로 한 얀센 백신이 하루도 안 돼서 예약이 마감이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백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떤 백신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 상당수가 파이저나 모더나를 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맞았고요. 예. 10%가 조금 넘는 1,050만 명 정도가 얀센, 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접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화이자나 모더나를 특별히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얀신 접종 백신은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에서 잠시 중단된 적이 있는데요.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들 파이저나 모더나를 선호하는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현지 분위기 들으니까요. 상당히 좀 부러운 느낌도 들고요.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좀 저런 분위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경 LA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미 법무부가 랜섬웨어를 테러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인데요. 16일에 있을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한 여객선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제와 예약 시스템이 마비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I tried to change my return reservation and the computer internet was not working.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최대 정육업체 JBS USA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돼 기름값 폭등과 사대기가 벌어졌습니다. Be very focused on this. It's a matter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미 법무부는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각 연방검찰청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워싱턴 DC의 태스크포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해 찾아내고 안보 위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기업의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이 16일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예고했습니다. President Biden certainly thinks that President Put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has a role to play in stopping and preventing these attacks. Hence, it will be a topic of discussion when they meet in 2 weeks. 미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의 결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도쿄 고가네시 의회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의견서에서 대회를 강행하는 것이 인명과 국민의 생활 존중의 관점에서 허용 한도를 크게 넘어선다면서 올림픽 취소와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모레 오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로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 27도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